안녕하세요. 저 교육팀장 23년도 교육팀장 최정민입니다. 오늘도 차량 기본교육 2회차를 할 텐데 교육을 시작하면서 절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전부 이해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1학년입니다. 그래서 대충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 잘 만들어진 차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결국 요거 들으시고 개인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들이 5개념이 유발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보다 기정이 형이나 성재 형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량의 구성, 월요일은 조금 전체적으로 크게 봤다면 오늘은 좀 자세하게 프레임, 현가장치, 조향장치, 파워트레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프레임, 요 프레임을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공간 트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은 일단 규정을 만족해야 되고요. 저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확보된 위치를 제공해야 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품이 들어갈 때 간섭이 나지 않게끔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해야 돼요. 단단해야겠죠, 차가. 그리고 드라이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기역학 관련 부분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높은 공기역학 힘을 받는 부분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저희 부품들을 붙이고 떼는 정비성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작차에서 대부분 두 가지 프레임을 사용을 해요. 스페이스 프레임이 방금 보신 요 프레임이고요. 모노코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노가 하나고 코크가 껍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차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과 차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체화된 형태를 모노코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이고, 이게 이제 모노코크 프레임이에요. 하중을 버티는 부분과 차체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 다음 현가장치인데, 이제 현가장치는 휠, 암, 쇼바, 벨크랭크,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타이어는 저희가 월요일날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타이어가 요코하마 160, 510, R13인데 읽는 방법은 이제 타이어 트레드 폭이 160이고 지름이 510이고 레이디얼 타이어고 13인치다.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는 월요일 봤으니까. 그리고 암, 이건 이제 샤시 2가 맡게 될 텐데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드 포인트 지점, 여기를 이제 바디에서 암 연결되는 부분이 하드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하드 포인트 지점과 너클에 연결시키는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시 2가 이걸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강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경량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바인데 영어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근데 이게 스프링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쇼바는 이 유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스프링은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잖아요. 그 진동을 억제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바고 이쪽이 댐퍼라는 친구인데 쇼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뉴턴 퍼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기를 결정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진동을 억제하는 정도니까 이 속도를 결정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런 내용들은 이제 오늘 요걸 본 다음에 각자 이제 개인 요런 내용이 사실 오늘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현가장치 이제 요 연결되는 방식이 푸시로드 서스펜션이 있고 풀로드 서스펜션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푸시가 저희 알고 계시는 푸시 풀 개념이고, 로드가 이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푸시 로드는 로드가 밀리는 거고 풀로드는 당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 설계 원칙이 써져 있는데, 푸시 로드, 요 파이프, 벨크랭크, 스프링 댐퍼는 동일 평면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일 평면에 있지 않으면 굽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평면에 놓는 것을
최우선 목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이 바퀴가 범프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휠의 수직 이동량이랑 이 스프링이 쇼겁쇼바가 이렇게 이동하는 변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그 변이를 조정해 주는 게 벨크랭크 기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 범프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이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푸시로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범프 상황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범프 상황이 되면 바퀴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게 밀리게 되면서 이 벨크랭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댐퍼가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플로드는 범프 되면 이 타이어가 휠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벨크랭크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댐퍼가 인장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압축에 강한 댐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품을. 그래서 저희는 푸시로드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벨크랭크 설명을 했고, 이제 벨크랭크가 하는 역할이 힘의 방향 전환과 움직이는 길이 전환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롤바가 뭐냐, 이 영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롤을 억제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코너링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원심력 때문에 이쪽으로 하중이 실리겠죠. 이쪽으로 코너를 돌면 원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하중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이쪽으로 하중이 빠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이렇게 해준다. 비틀리면 억제해준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승차감을 위해서 스프링을 물렁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 이 부족한 롤 강성을 스테빌라이저가 보완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향장치로 갈 텐데, 조향장치는 크게 이제 렉피니언, 타이로드, 너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렉이라고 그러고 이거 피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렉 피니언이 같이 돼 있는 그 하나의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계할 일은 없고, 보시면 여기 유니버셜 조인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로드라는 친구를 볼 텐데, 요게 로드 엔드거든요.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로드 엔드 하우징을 박아요. 나사선이 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박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허브예요. 이제 허브에는 이제 너클인데, 너클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 구동축, 여기 CV 조인트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제 CV 조인트가 그 모터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V 조인트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가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허브 여기 베어링을 또 끼워요. 허브에 베어링 고정시킨 다음에, 그럼 너클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돼요. 브레이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퍼암, 로어암 들어갈 자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타이로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타이로드 아까 보셨죠? 조향장치에서 요 축을 기준으로, 로어암과 어퍼암 축을 기준으로 이 타이로드가 이렇게 밀고 당기면 타이어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방향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타이로드를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페달이에요. 이쪽이 브레이크고 이쪽이 페달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 신호를 줘요. 0V에서 5V 아날로그 신호로. 그래서 그 페달 신호를 컨트롤러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컨트롤러가 이제 그 하이 볼티지에서 받은 전력을 모터로 배분해줘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파워트레일인데, 요게 지금 아그니 모터고, 이게 아그니 모터 브라켓이라고 하나요? 디퍼런셜 마운트? 아니, 디퍼런셜 마운트 아닌데. 아니 그냥 마운트 아니에요? 아, 맞아요. 모터 마운트인데, 결국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냐면, 모터에서
소기어로 가요. 그 다음에 그 기어랑 차동 기어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으로 바퀴 연결을 해서 이제 차가 굴러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까지 차량 부품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어떤 차의 현상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언더스티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길을 따라서 이 노면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뉴트럴 스티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는 최대한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뉴트럴 스티어를 지향하는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뭐냐? 이 코너보다 덜 도는 거. 오버스티어는 코너보다 너무 많이 도는 거.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오버스티어 경향과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하나씩만 볼게요. 우리가 볼만한 게 근데 이거 뒤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물광성? 롤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뒤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수직 하등, 하중, 라이드 강성, 쇼업 쇼바, 롤 강성, 토, 캠버, 타이어 사이즈, 타공.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하중에서 코너 웨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자동차 바퀴별로 걸리는 무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이싱카 디자인 첫 장을 읽으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타이어 특성 및 구동력, 제동력을 참고해서 전후 하중 배분을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 입구에서의 제동 및 코너 탈출 시 구동력 전달 시 불안함, 좌우 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좌우 하중 배분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재냐면 여기다가 저울을 다 갖다 대요. 그래가지고 바퀴별로 얼마나 하중이 실리는지. 근데 이게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자동차 공학에서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설계가 라이트 프리쿼시 값을 정하고 들어가요. 보통 레이싱카 자작타에서 2Hz에서 4Hz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고정해 놓은 다음에 다른 요소 값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현가하 현가상 질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지오메트리를 짠 다음에 스프링 강성을 정해요. 그리고 크리티컬 댐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 범프 상황 생각을 해서 댐핑 계수 생각한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짜서 이제 스프링이나 다른 것들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본 결과 굳이 라이드 프리쿼시를 정하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 우리가 라이드 프리쿼시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차가 제동시나 가속시에 피치축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때 바닥만 안 긁히면 돼요. 맞죠? 그리고 피치축이 이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그쵸. 제동과 가속 시에 바닥만 안 긁히면 돼요. 그리고 범프 시에 바닥이 안 긁히면 돼요. 그러면 그 바닥이 안 긁힐 정도의 스프링 레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 스프링 레이트에 따른 라이드 프리쿼시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 뒤에 공식이 나오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트들에 대한 얘기들을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휠 센터 레이트는 셰시에 대한 휠 엑셀의 강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 차체와 그 구동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의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롤 레이트, 1도 롤을 일으키는 롤 커플, 그러니까 우력 롤 기준, 흔히 단위 쥐당 롤 각도의 수치로 표기되는 롤 기울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라이드 레이트, 컴바인드 스티프니스라고 다른 말로 표시가 되는데 휠 센터와 타이어 강성이 조합된 것. 요건 뒤에 식이 나와요. 그리고 스프링 레이트, 실제 스프링의 강성, 제가 쓰는 스프링. 그리고 타이어 강성, 그 타이어를 누르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중에 따른 압축 길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KR이 라이드 레이트, KW가 휠 센터 레이트, KT가 타이어 강성, MS가 현가상 코너 질량. 이런 현가상 질량으로 봤을 때 라이드 레이트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라이드 프리쿼시가 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요 값을 정해둔 다음에 요 값을 정하고 타이어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 요 값에 따른 스프링과 뭐 벨크랭크 들어가는 각도나 길이비를 설정을 해서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니다. 최대 범프 상황이랑 피치, 가속 제동 상황에 이걸 휠 강성을 설정을 해서 타이어 강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라이드 레이트를 구하고 그에 따른 라이드 프링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 구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고 어차피 구할 때 되면 자세하게 공부하실 테니까 네,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보통 포뮬러가 2에서 2.5고 바가 1.2에서 1.7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모션비 관련된 내용인데 휠의 수직 방향 아까 얘기했던 거 휠이 움직이는 만큼 스프링이 움직이잖아요. 그 길이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스프링 레이트로 다양한 서스펜션 레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스프링으로 벨크랭크에 따라서 다양한 서스펜션 레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보시면 쇼겁쇼버가 스프링 하중량과 스프링 상중량을 바로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A1, A2 이게 그림이 없네. 요 길이비 그리고 스프링 장착 각도 요 각도에 따라서 모션비를 결정하게 돼요. 이 자세하게 결정하는 방법은 아마 엑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리고 푸시로드 플루드 같은 경우 벨크랭크 형상에 따라 비온비투에 따라 모션비가 결정된다. 그리고 스트로크 확보를 위해 1.0 이상 이게 아마 나중에 구해보시면 알 텐데 여기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를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댐퍼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댐핑을 했는데 진동이 감쇄가 조금씩 되는 것보다 그냥 감쇄가 한 번에 팍 뜨는 게 좋잖아요. 이 점을 찾아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계 감쇄가 자유진동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 감쇄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진동을 하니까 그거를 댐퍼가 막아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아주냐라는 내용이에요. 감쇄율이 0.5에서 0.7 정도 되면 좋다. 그래서 이제 롤인데 이 롤 센터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롤 센터를 보고 올게요. 자, 롤 센터가 뭐냐?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하드 포인트와 이 로어암, 어퍼암의 끝 지점, 여기 킥핀 축에 따라서 이 인스턴스 센터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센터와 센터 사이에 여기 롤 센터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롤 센터를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프론트 롤 센터가 리어 롤 센터보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어 롤 센터가 더 높아야 된다. 왜 그런지는 레이싱카 디자인에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 여기서 하기가 금요일날 할 만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기본 교육이니까. 그리고 모멘트 암이 길어지면 이 모멘트 암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여기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 생각하시면 모멘트 암이 길어지면 당연히 롤각이 커지겠지. 그리고 이제 롤 센터가 높으면 타이어 접지면과 횡방향 이동,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코너링 포스가 크게 돼서 직진성과 핸들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회 외측 타이어,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선회하면 여기로 하중이 실릴 거 아니에요. 원심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그래서 외측 타이어로 하중이 이동되고 수직 하중에 대한 타이어 코너링 포스를 고려하여 롤 강성 및 횡방향 하중 이동 점유 배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꾸 하중 이동 전후 배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샤시 1이 이 차량의 무게 중심에 따른 자동차 특성에 대해 발표를 할 텐데 이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에 따라서 그 조향 특성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스테빌라이저 반대 이제 안티롤바라고도 하죠. 스프링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의 롤 강성의 부족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장착한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물렁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부족한 롤광성을 얘로 채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스프링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결정된 라이드 프리퀀시를 만족하기 위해 결정되므로 롤광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 레이트를 높일 수 없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반은 범프 동시에 수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 이렇게 같이 뜨는 경우는 라이드 강성에 미치는 변형이 미미하며 롤, 즉 좌우 휠의 변이가 반대,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추가적인 롤 강성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테빌라이저 방 조절하여 또 이 전후를 롤광성 조정하여 차량의 핸들성 성향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그래서 요 내용이거든요. 이제 무게중심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스프링 댐퍼를 링크로 교체하여 서스펜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프링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타이어는 가장 높은 공기압을 주입하고 운전자 탑승 후 가장 무거운 상태의 코너 웨이트를 측정해요. 그러니까 바퀴별 무게를 측정해요. 이 조건에서 지면에서 휠센터까지 SLR 측정을 하고 전륜을 들어올려 차량의 지면에 1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후륜 코너 웨이트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의 높이와 무게중심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EV 차량을 보시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토에 따른 조향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진행광을 결정하며 차량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얼라이먼트. 타이어가 틀어졌을 때 이를 가지런히 정렬하는 교정 작업을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요 얘들 말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토 특성은 코너 입구에서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토인 토아웃에 따른 이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를 설명을 해놨고요. 전륜의 토각과 후륜의 토각은 차량 전체에 오버스티어가 그렇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킹핀 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하드 포인트가 어디냐. 그 다음에 너클에 이 로어암, 어퍼암이 어떻게 연결되냐. 타이로드가 어느 지점에 연결되냐에 따라서 이 라이드 스티어가 결정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학적인 내용인데 라이드 스티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커먼 지오메트리가 뭐냐면 저희가 코너를 돌 때 이쪽 바퀴랑 각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렉피니언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서 회전 반경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에커먼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요 부동축이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타이로드랑 암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후륜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맞아요. 후륜이 아닌데? 전륜인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버는 뭐냐면 이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네거티브 캠버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포지티브 캠버인데 이 캠버에 따른 접지가 달라요. 이 양 캠버일 때는 접지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네거티브 캠버로 설정을 해서 오는데 이게 코너 상황에서 보시면 레이시카 디자인 3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퀴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코너를 돌게 되면 만약에 평행한 위시본이라고 했을 때 같은 각도로 틀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네거티브 캠버를 살짝 주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제로 캠버에 가까워지면서 여기는 네거티브 캠버로 가게 돼요. 그러면 외측 바퀴에서 양 캠버를 가지는 것보다 제로 캠버를 가지는 게 마찰력에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화중이 바깥쪽으로 쏠리니까 바깥쪽 마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다. 캠버 각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륜과 후륜의 캠버도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성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캠버 스트러스는 차량 진행 방향과 동일하므로 핸들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초기 세팅된 캠버에 의한 캠버 스트러스는
타이어의 편마모를 발생시키므로 토각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보다 어제 월요일 날 얘기했던 타이어가 진행 방향과 타이어 각에 따른 그 각도를 슬립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향하는 방향이랑 진행 방향을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때 타이어가 허용 슬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원래 얘기했었죠. 수직 하중에 따른 최대 타이어 접지량.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측 타이어 쪽에 수직 하중이 많이 넘어가고 이쪽에는 리바운드가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요거는 굳이 안 해도 여기까지.